지금 제가 소개하는 스즈키 바이크들 나 이거 다 알고 있다 하신다면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거 세대를 모두 알고 계신 여러분은 진짜 빼박 바이크 고인물 당첨! 안녕하세요. 빠르게 가는 조기자 조영규입니다. 여러분은 스즈키 하면 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사실 스즈키 하면 이 구독과 좋아요, 스즈키 하면 저는 디자인 고자 느낌이 좀 있어요. 특히 뭐 버그만이라던가 SV650, 하야부사 같은 바이크들을 보시면 이 똑같은 디자인 가지고 진짜 거의 뭐 10년, 20년, 막 수십 년 동안 울고 먹다 보니까 스즈키는 가끔가다 디자인 파트라는 게 없나? 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이 스즈키에서 나왔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혁신적이고 지금 봐도 눈이 확 뜨이는 좀 그런 모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디자인의 스즈키 바이크들을 몇 대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뭐 긴 말하지 않고 그럼 바로 가시죠. 렛츠고! 제일 먼저 이야기해볼 바이크는 스즈키 템프터입니다. 사실 일제 쿼터급 클래식 바이크 하면 뭐 야마하 SR400이라던가 혼다 1223 아니면 12400WS, 스즈키는 빅보이나 ST250이 있었고 가와사키는 에스트렐라 정도가 유명하죠. 근데 템프터라고 하면 이게 뭔 바이크지?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앞에서 설명했던 유명 기종들에 비하면 이 템프터는 국내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바이크인데요. 일단 이 차량의 모델명은 ST400이에요. 이쯤 되면 이 템프터가 ST250의 형님뻘 되는 그런 차량이라는 거는 대충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템프터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정식 서류가 아니라 대부분이 등록 가능 서류 차량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도에서 템프터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발견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긴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템프터가 400cc 이하 클래스에서 나름 또 야마하 SR400과 자웅을 겨룰 수 있을 정도로 꽤 높은 위상을 갖고 있는 클래식 바이크였거든요. 뭐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좀 아이러니하죠. 일단 템프터의 조상을 찾아보면 80년대에 스즈키가 세비지라는 이름으로 출시했었던 LS650이라는 바이크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650cc 단기통 엔진을 달고 나왔던 크루저 바이크였거든요. 그러다가 배기량을 396cc로 더 낮춰가지고 일본에서는 중형 바이크 면허만으로도 탈 수 있게 만든 LS400을 딱 출시하게 되는데요. 이 LS400이 1997년까지 출시되고 단종이 되면서 정확히 97년부터 출시된 이 ST400 템프터가 그 세팅을 조금 더 바꿔서 출력과 토크를 살짝 더 개선을 했고요. 엔진 회전수도 조금 더 쓰도록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 각설하고 저는 이 템프터를 보면 전반적인 프로포션이라던가 디자인의 디테일에서 오히려 SR400보다 좀 더 마음에 드는 구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연료 탱크 디자인인데요. SR400 같은 경우는 약간 바이크를 측면에서 봤을 때 시트 쪽으로 얄쌍하게 탱크가 떨어지면서 엄청 두툼한 시트가 오히려 탱크 위를 덮어버리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템프터 같은 경우는 측면에서 탱크를 딱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약간 사각형에 가까운 그런 실루엣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덩어리가 크고 딱딱 각이 잡혀있는 그런 뉘앙스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끔 보면 그 구형 CB1100EX에서 보여줬던 약간 각진 근육질 스타일의 연료 탱크 느낌도 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대신에 템프터는 시트의 두께감을 조금 더 얇게 가져가면서 운전자 쪽이 조금 더 낮고 얇고 반면에 텐덤석은 살짝 더 높고 두터운 그런 전형적인 스타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확실히 SR400이랑 비교를 하면 상대적으로 연료 탱크가 더 부각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비율적으로도 템프터가 더 멋있어 보이긴 해요. 제 눈에는. 그리고 엔진 배치도 살짝 차이가 있는데요. 앞으로 살짝 기울여진 약간 숙여진 SR400과 다르게 템프터는 거의 수직으로 진짜 정방향으로 딱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탱크 디자인이랑 같이 어우러지면서 뭔가 좀 어깨가 떡 벌어지는 사람처럼 다부진 뉘앙스를 주게 되더라고요. 이 앞뒤 팬더 같은 경우는 고전적인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고요. 브레이크도 앞뒤 모두 드럼 방식으로 엄청 올드스쿨한 구성이긴 한데요. 대신에 이 전륜 같은 경우는 드럼이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바퀴 허브에 좌우에 모두 붙어있는 그 투 리딩 방식이라서 어느 정도 제동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부분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뭐 제대로 스즈키 바이크 하면 브레이크가 모자라니! 이렇게 보면 템프터 자체는 굉장히 완성형에 가까운 클래식 바이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전적이면서도 동시에 스타일리시한 면모도 잘 갖추고 있고요. 또 이 성능적으로 충분히 좋은 지점이 있는 그런 바이크예요. 그런데 얘가 실패한 이유를 찾아보니까 오히려 커스텀 베이스로서의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많이들 꼽더라고요. SR400은 그 자체로도 좋지만 이걸 베이스로 커스텀하기가 굉장히 용이했던 그런 바이크였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이 템프턴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완성형에 가까운 모습을 갖고 있는 바이크라는 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클래식 바이크가 사실 그렇잖아요. 바이크를 사더라도 딱 나만의 바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라이더 각자가 가진 그 자신만의 스타일로 커스텀을 하면서 개성을 좀 드러내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템프턴은 이미 양산차 자체로 완성형이다 보니까 그 이상으로 뭔가를 더 꾸미기에는 바이크가 좀 아깝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일본 쪽 미디어에서는 평가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좀 더 오랜 기간 존속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면 아마 국내에서도 템프터 정소류 차량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두 번째는 스즈키 젠마입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일본산 롱앤로우 스쿠터들 열풍이 엄청났었죠. 특히 그 중에서도 야마하 막삼이 진짜 엄청나게 히트를 쳤는데, 이게 원산지인 일본에서도 롱앤로우 스쿠터 중에서 막삼의 영향력이 제일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수 시장에서는 막삼이 진짜 2010년 후반까지도 계속 출시됐을 정도로 굉장히 오랜 기간 판매가 됐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스즈키 젠마 250 같은 경우는 생명력이 길지는 못했죠. 막삼은 인기가 워낙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 북미에서 출시된 모르포스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정식으로 판매가 됐었어요, 옛날에. 하지만 이 젠마 같은 경우는 08년도, 한 09년도 병행 수입으로 진짜 잠깐 들어온 게 전부였습니다. 야마하 막삼이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혼다도 뭐 퓨전이라던가 PS250 같은 스쿠터들이 현재 엄청나게 고평가를 받으면서 이 중고 시장에서 말도 안 되는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거 보면 스즈키는 좀 처량한 편이긴 해요. 우선 이 젠마라는 이름은 원래는 1980년대에 출시됐었던 소형 스쿠터 CS 시리즈의 이름이었어요. 배기량별로 50cc, 80cc, 125cc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있었는데요. 88년도까지 나오고 단종이 됐다가 2007년에 스즈키가 도쿄 모터쇼에서 롱앤로우 스타일의 새로운 컨셉 스쿠터를 공개하면서 이때 젠마라는 이름을 다시 들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듬해인 2008년에 정식 출시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막삼과 비교하면 이 젠마는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스즈키 입장에서는 스펙적인 부분에서 뭔가 살짝씩 더 우위를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버그마 250의 엔진을 그대로 가져다 썼는데 출력이 한 22마력쯤 됐거든요. 당시에 막삼이 한 20마력 정도 출력이 나왔던 거를 보면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한 2마력 정도 소폭 더 높은 파워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 되게 웃긴 게 비율적으로도 보면 이 전장, 이 길이 자체는 막삼이 훨씬 더 길거든요. 그런데 휠베이스만 보면 오히려 젠마가 더 깁니다. 막삼이 휠베이스가 1615mm인데 반해서 젠마는 1690mm, 거의 1.7m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측면에서 이 비율만 놓고 보면 젠마는 진짜 앞바퀴 뒷바퀴가 극단적으로 벌어져서 거의 양 끝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게다가 전륜 14인치이기 때문에 막삼보다 휠 사이즈도 한 1인치가 더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모습이긴 해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정면 모습만 보면 되게 심심하고 약간 만들다 만 듯한 좀 애매한 느낌이 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젠마는 정면보다도 약간 정측면이라던가 후측방 이런 쪽에서 봤을 때 그 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막삼처럼 투박하게 딱딱 잘라놓은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뭔가 약간 글래머러스하면서도 볼륨감 있는 좀 풍성한 실루엣이 엄청 매력적이거든요. 그 일본 애니메이션 그 아키라에 나오는 바이크 느낌도 꽤 나는 편입니다. 지금 관점에서 봐도 확실히 일반적인 디자인은 아닌데 젠마가 그 공개 당시에 보여줬던 임팩트만큼은 진짜 대단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냥 이 젠마의 디자인을 순수하게 그냥 뜯어봐도 이 디테일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턴 시그널 램프 쪽인데 막삼이라던가 퓨전 같은 스쿠터들은 어떻게 보면 좀 무신경할 정도로 그냥 남는 공간에 턴 시그널 넣어야 되니까 그냥 뚝딱 끼워 넣은 그런 모양새거든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젠마는 보시면 프론트랑 리어 쪽 턴 시그널 램프가 마치 한 쌍인 것처럼 좀 디자인적인 통일성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막삼이랑 퓨전 같은 경우는 이 전면 카우를 좀 길게 뽑아내서 얘가 어느 정도 그 팬더 역할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젠마는 바이크 차체와 따로 분리된 프론트 팬더를 굳이 배치를 해놨죠. 게다가 순정으로 달려나오는 텐덤석, 백레스트 같은 경우도 막삼이랑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견고하게 제작이 됐고요. 뒤쪽으로 보이는 구동계랑 머플러 부분, 저는 이 부분이 젠마 디자인의 키포인트라고 봅니다. 사실 머플러 같은 거는 그냥 카블 안쪽으로 대충 숨겨서 달아놔도 되고 구동계도 그냥 파워트레인 부품이니까 적당히 커버만 딱 붙여놔도 될 텐데 젠마는 그 부분도 그냥 허투루 만들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뒷모습이라든가 후측방에서 딱 그 바이크를 보면 이 컨셉에 걸맞게 볼륨감을 잘 살리면서도 좌우의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도록 커버 디자인을 아예 그냥 따로 통일된 디자인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보시면 구동계 쪽 커버라든가 머플러를 덮고 있는 그 플레이트가 바이크 외장 카울과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완전히 완성형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만들면 심미적으로는 당연히 예쁜데 이 결과적으로는 이 디자인에 따른 설계의 복잡함도 감내를 해야 되고 부품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제조사 원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불리하단 말이죠.
하지만 역시 스즈키는 스즈키야.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쉽게 타협하지 않고 그냥 자기 곤조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는 이런 뚝심이 있거든요.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 스즈키라는 브랜드 컬러가 제대로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즈키가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은 쌩까고 자기 곤조를 밀어붙인 결과 젠마는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어요. 먼저 첫 번째로 젠마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막삼보다 더 비쌌습니다. 찾아보니까 막삼이 출시 당시 한 63만엔 정도 했었는데 젠마는 68만엔 정도로 한 50만원 정도가 더 비싸게 팔렸더라고요. 게다가 이 젠마는 디자인, 특히 그 리어 쪽에 너무 힘을 주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실용성이 대폭 떨어진다는 게 문제였어요. 막삼은 이 리어 쪽에도 트렁크가 있고 시트 아래 공간도 나름 나쁘지 않게 뽑아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젠마는 일단 머플러랑 구동계 커버 디자인을 딱 좌우 밸런스를 맞춰서 해버리는 바람에 리어 트렁크가 아예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트 아래 수납 공간도 되게 작아서 이 제대로 된 풀페이스 헬멧은 거의 넣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 롱앤로우 스쿠터라는 게 목적이 사실 그렇잖아요. 혼자 타는 것보다도 뒤에 여자친구 태우고 텐덤 해가지고 어딘가 그 교외로 데이트 라이딩 나가는 이런 목적성이 큰 장르인데 헬멧 하나도 제대로 수납이 안 되는 거는 진짜 엄청 치명적인 단점이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실용성이라는 메리트가 전부 애매해져 버리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젠마는 출시 4년 만인 2012년에 빠르게 단종이 돼버렸는데요. 뭐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아니 그 버그만은 계속 수십 년 동안 사골 디자인을 우려먹으면서 왜 이런 거는 쓸데없이 힘을 줘가지고 혼자 삽질을 하는 거야. 세 번째는 SW1입니다. 이 바이크도 굉장히 이야기거리가 많은 친구예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서 클래식 바이크 수집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 모델을 계속 보유하시다가 작년쯤인가 정리를 하셨거든요. 아무튼 이 SW1을 보면 사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게 도대체 무슨 장르의 오토바이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바이크입니다. 어떻게 보면 클래식 바이크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스쿠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또 혼다 커브처럼 소위 치마 카울리라고 불리는 레그 실드가 붙어 있는 걸 보면 이거 언더본인가? 하는 생각도 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이크가 알고 보면 되게 재밌는 놈입니다. 원래 SW1이 처음에 모습을 드러냈던 거는 1989년도 도쿄 모터쇼에서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진짜 디자인이랑 기획 의도 정도만 잡고 진짜 완전 컨셉트 바이크로만 무대에 올라갔던 그런 차량이었거든요. 일단 이 모델의 컨셉 같은 경우는 설명을 보니까 대충 도심 한가운데에서부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근교까지 어디든 가리지 않고 편하게 발휘되어주는 그런 바이크라고 의도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기획 자체도 바이크로서의 정체성보다 오히려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일종의 패션 아이템이라던가 패션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빌리티의 느낌이 더 컸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1992년에 10판 모델로 만들었을 때도 실제로 스즈키는 이 바이크의 타겟을 기존의 바이크 라이더로 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대신 오토바이에 전혀 관심이 없지만 좀 트렌드에 민감하고 패션을 좋아하는 그런 트렌드 세터들한테 과연 수요가 있을지 일종의 시장 조사를 위해서 만든 바이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스즈키는 이 바이크를 출시를 하면서 바이크샵이 아니라 세이브 백화점 같은 약간 패션쟁이들이 많이 가는 그런 곳에 DP를 해놓고 팔았다고 합니다. 249cc 공랭식 엔진을 달고 있는데 출력은 한 20마력 정도로 굉장히 소박했고요. 대신 기어 변속이 굉장히 독특한 형태였습니다. 이게 CVT 같은 스쿠터가 아니고 매뉴얼인데 기어가 N단에서 시작해서 그냥 커브처럼 위로 올리면 1단, 2단, 3단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고요. 기어 페달 자체도 발등으로 쳐서 올리는 게 아니라 앞뒤로 시소 기어 타입으로 그냥 밟는 그런 페달을 달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오토바이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패션쟁이들이라거나 일반인들도 좀 더 직관적이고 쉽게 타라고 배려한 그런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쿼터급의 20마력 정도만 나오는 굉장히 소박한 바이크지만 실제로 근데 이 바이크를 보면 볼륨감 자체는 굉장히 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겉에 붙어있는 외판 껍데기들이 기본적으로 디자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근데 이 껍데기들이 그냥 멋으로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실용적인 파츠도 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언급했던 레그실드, 다리 쪽 바람 막아주는 그런 파츠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매뉴얼 바이크처럼 좀 커다랗고 동그란 연료 탱크가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연료 탱크가 아니라 트렁크예요. 여기 열면 그냥 헬멧 하나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 나오고요. 리어 쪽 측면을 덮고 있는 카울도 실제로는 수납 공간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 SW1은 기본적으로 트렁크가 앞에 있고 이미 순정 카울 디자인에 사이드 박스가 일체형으로 포함이 된 진짜 그런 수납 공간이 많은 그런 바이크라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요소죠. 디자인 자체도 일반적인 매뉴얼 바이크에서는 볼 수 없는 진짜 좀 동글동글한 곡선과 원형을 극한까지 활용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언더본의 요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스쿠터처럼 보일 여지도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모습을 놓고 보면 원형 헤드라이트에 시트도 좀 고전적인 형태로 붙어 있고
약간 독특한 디자인 큐를 가진 클래식 바이크의 무드가 제일 강한 것 같긴 해요. 진짜 지금 관점에서 봐도 약간 패션쟁이들이 혹할 만한 그런 요소를 담고 있는 오토바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이 이런 바이크다 보니까 예상들은 하셨겠지만 결과는 보기 좋게 아주 시원하게 망했습니다. 또 졌어! 사실 SW1은 컨셉 모델 때부터 스즈키가 주도한 게 아니라 이 사카이 나오키라는 디자이너의 워터 디자인이라는 회사에서 디자인을 맡긴 그런 바이크인데요. 그래서 이 SW1이라는 이름도 사카이 나오키의 S, 워터 디자인의 W, 이 알파벳을 따고 거기에서 이 사카이 나오키의 워터 디자인에서 나온 바이크 1호기다 이런 의미로 네이밍이 된 거거든요. 아무튼 스즈키 측에서는 모터쇼 당시에는 이 반향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야, 양산차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그냥 뚝딱 해서 92년도에 나온 게 이 SW1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막상 출시하니까 가격이 너무 비싼 거야. 제가 바로 앞에서 스즈키 젠마 언급하면서 막상보다 비싸서 망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2008년도 가격이 68만 원이었던 건데 근데 이 SW1은 그보다 16년 전인 92년도에 출시가 됐는데 그 당시에 거의 70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표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너무 비싼 바이크였던 거지. 그래서 스즈키도 이거 몇 대 만들지도 않았거든요. 한 수백 대 정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딱 1년 팔고 단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구하려면 아주 그냥 피똥 싸야 되는 거야. 오늘은 이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독특한 디자인의 스즈키 바이크들을 몇 대 소개해봤는데요. 사실 오늘 언급한 모델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예쁘거나 아니면 스즈키라는 브랜드가 가진 독특한 곤조가 묻어나는 매력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해외 웹진 같은 것들 보면 가끔 이 워스트 디자인 바이크 탑10 이런 거에 막 얘네들이 올라가 있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게 진짜 야 이게 목에 걸면 목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사람마다 케바케가 너무 갈리기 때문에 진짜 디자인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취향 영역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멋진 바이크 디자인이라고 소개를 했지만 야 디자인 개구리다, 너 눈이 썩었냐, 안과 한번 가봐라 뭐 이러셔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내 눈은 예쁜데 뭐 어떡해. 아무튼 오늘 소개한 바이크들이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빠르게 가는 조기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랑 댓글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